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지난 주말에 제주도 다녀오셨잖아요. 예. 근데 좀 불편한 경험을 하고 오셨다면서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포에서 내려갈 때도 그렇고 제주에서 올라올 때도 그렇고 매번 연착이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예요? 비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하고 제주 현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열에 9분 연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착이 심해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일단 절대적인 비행기 편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주도로 오는 비행기 편수? 예. 예전에는 진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러다가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이런 저가항공 다양한 항공사들이 생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편수 자체가 급증을 한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만 한두 비행기가 연착이 되면요, 이게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뒤에 있는 비행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공항의 수용 능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진짜였나 보네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잘 드러나 있지 않았던 팩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저가 항공도 해외 취항을 하잖아요. 많이 가죠. 제주항공이라고 해서 제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가까운 동남아는 저가 항공들도 가는데 문제는 이들 항공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제주로 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쉬는 게 아니라 바로 김포로 또 가는 거야. 제주도에 들렸다가 바로 김포로 간다? 그렇죠. 일종의 경유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주가. 어허. 물론 승객들은 거기서 다 내려요. 그런데 중국에서 왔던 이 비행기가 거의 한 30분, 40분 정도 청소만 하고 바로 김포로 가는 국내선으로 둔갑을 해버리는 거야. 아니, 정비는 안 해요? 30분 안에 정비를 못할 것 같아. 정비를 글쎄요, 첨단 기계를 활용을 해서 눈 깜짝할 사이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인 정비, 충실한 정비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제주항 노선 자체가 비행기가 고장나는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이게 정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보네. 물론 해외에 갔던 비행기를 국내로 돌리는 게 불법은 아니겠죠. 하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내선만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보다는 해외에 있다가 국내선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아무래도 시간의 오차가 커지겠죠. 그렇군요. 예. 아무튼 제주도 왜 다녀오신 거예요? 제가 제주에 넥슨 컴퓨터 박물관을 다녀왔거든요. 아하. 거기 가면은 IT, 컴퓨터, 게임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체험을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제2의 잡스, 제2의 빌 게이츠가 되지 않을까 궁금해서 한번 갔다 왔어요.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넥슨 박물관 다녀오신 거는 오늘 방송은 아니고 언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가 7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7월 중순에 혹시 제주 여행, 특히 자녀분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제주로 정하실 분들을 생각을 해서 7월 초 둘째 주 정도에 한번 IT 섹션 시간에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구독 2만 돌파 이벤트를 비즈니스북스랑 진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첨자를 좀 늦었지만 오늘 발표를 할까 합니다. 예. 일단 저희가 이벤트 직전에 했던 작은 이벤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경제브리핑 오행시를 지어주시면은 저희가 책을 드리겠다 했는데 4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SACPNC, 그리고 세계시민, 그리고 네이처팝, 그리고 매일 달려라 달려.
이렇게 4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 직접 응모해 주신 청풍명월 7 그리고 로알 드달 식빵왕이 될 테야 포도 ASDJLEE 2525 오루티나 WOOGIPOD 그리고 파닥파닥 그리고 K쿠씨 쿨샴쿨샴 쿨님 해소리님 그리고 진실로 정의찾기 제갈파 캐스트 릴동낭 12 블라블라 부랴 이렇게 20분 저희가 뽑았거든요. 예. 근데 팟빵 대화명들이 너무나 독특해서 이게 읽기도 힘드네요. 예,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려운데요. 요 20분께서는요. 또 마지막으로 해주실 일이 있죠. 저희 뉴스백@뉴스백.co.kr 알아듣기 힘들다 이런 분들은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공지 코너 보시면요 메일이 있습니다. 저희 공식 메일 계정이 있으니까요 요 메일 계정으로 주소 그리고 본명 그리고 핸드폰 번호 딱 3가지만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가지를 적어 보내주셔야 비즈니스북스에서 구글의 미래를 배송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한테 아까 얘기 드렸던 3가지 정보 보내주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전화번호와 본명을 확인하는 이유는요. 이분이 정말 이벤트에 참가하셨던 분이 맞는 건지 그거를 확인하는 차원이니까요.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배송을 보내자마자 바로 파기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이벤트 참여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20분 요 닉네임도 저희가 공지란에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오늘 본방에서 다룰 예정인데요. 브렉시트 이후로 지금 금값이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브렉시트가 결정이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오전에는 장중 환율이나 주식이 변화가 심했어요. 근데 다행히 오후 들면서 낙폭 그리고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긴 해서 결과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값이요 1g 기준으로 오늘 KRX 금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하. 예,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오전 11시 현재 KRX 금시장에서 금 1g의 가격이 5만 510원 금 시세가 1g에 5만 원을 넘어선 것은요 KRX 금시장이 문을 연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금 가격은 올라갔는데 아까 얘기대로 주가와 환율은 의외로 변동이 없다면서요. 예. 오전 한때 변화가 좀 심했다가 오후 들면서 안정세로 돌아섰는데요. 아마도 이 브렉시트라는 게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배경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경제 변수로서는 뒤늦게나마 조금 희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요즘 저금리 때문에 돈이 있어도 굴릴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예금은행의 만기가 1년 미만인 정기예금 잔액이요 4월 말 현재 199조 원에 이른대요. 이거는요 3월보다 0.4%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역대 최대이자 200조 원에 육박하는 이런 엄청난 수준이라고 해요. 금리가 워낙 싸니까 마땅히 돈을 굴릴 데가 없어서 아쉬울 대로 1년 미만의 정기 예금을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치를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하면 엄청나요. 1년 사이에 21.3%나 늘어났기 때문이죠. 와.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길다 느낄 수 있는 1년에서 2년 미만 아니면 2년에서 3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요 지속적으로 줄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들 1년 미만짜리에만 돈을 넣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오래 넣어봤자 이자도 안 주는데 세금 떼고 뭐 떼고 다 하면은 차라리 집에서 보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인가 이거에 대한
조금 안 좋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네요. 최근 강남 일부 지역의 재건축 등 특정 분야의 부동산이 많이 뜬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갈 데 없는 돈들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몰리지 않는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금리가 낮으니까 저도 이참에 돈은 없지만 금고라도 하나 살까 이런 고민 중이에요. 근데 진짜 박 PD 얘기처럼 솔직히 이런 정보 자체가 서민들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굴릴 돈이 있어야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남자가요, 한국 여성보다 무려 7년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이거 원래 그랬었던 거 아닌가요? 수명이 짧은 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이게 더 늘어난 거예요. 아하, 남녀 수명 차이가 더 커졌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이요 85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우리나라 여성이 세계 3대 장수 국가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요? 반면에 우리나라 남자는요 78.8세, 그러니까 7살이 적은 거예요. 세계 18위. 순위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남녀 전체를 합쳐봤더니 세계 10위네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단 더 크네요. 예.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가요 통계를 냈는데 2014년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이요, 일본이 86.8세, 스페인이 85.5세, 그리고 한국이 3위였는데 85.48. 그러니까 스페인이랑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2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하. 뒤를 이어서요, 프랑스, 스위스, 호주, 이탈리아. 그러니까 수명으로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어지간한 선진국을 다 따돌린 거야. 여성들은. 그렇군요. 반면에 남성들은 18번째인데, 아니 그러면 같은 나라에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7살이나 차이가 날까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암 사망률이 높다. 2014년 기준으로요, 남자가 여자보다 암 사망률이요 거의 2배가 높습니다. 그래요? 특히 폐암, 위암 사망률은요 거의 3배, 2배. 그러니까 남자가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폐암, 위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진 않았으나 상식적으로 폐암은 흡연이죠. 그렇죠? 위암은 아무래도 술이나 스트레스.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은 담배를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여성보다 더.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아주 핵심인 것 같아. 지금은. 요즘은 여성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죠? 직장 생활 남성들과 비슷하게 하시고 술자리도 당연히 있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은요, 운동량이 점점 늘고 있대요. 왜냐? 여성들은 체형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은 운동을 하건 말건 나는 술 먹을래. 나는 편한 게 좋아.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반성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아까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일부 강남권 아파트 부동산이 엄청 뜨고 있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오늘 국토교통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요,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요 5만 5천여 가구, 이게 전달에 비해서 3.1%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예. 특히 악성이라 그러죠. 중공후 미분양. 이것도 전달에 비해 3%가 늘어나서요 무려 1,500여 가구나 된대요. 이 중공후 미분양 전문 용어로 우리가 빈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수도권 미분양은요 28,000여 가구로 전달에 비해 6.5%가 감소를 했대요. 근데 반면에 지방에서는요 34,000여 가구로 전달에 비해 9.8%나 늘어났대요. 와. 이게 뭐냐면 미분양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수도권에는 빈집을 찾기가 어려운데 지방은 남아돈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SNS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를 마구 퍼다 쓰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유명인들이 올린 글이나 사진,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자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요,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하. 공정위가요, 오늘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국내 주요 SNS 4개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를 해서 8개 유형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이들 사업자가요, 또는 이들 사업자와 관계는 없지만 또 다른 제3자, 이들이 SNS 이용자들의 글이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트위터의 대통령이라고 하잖아, 이회수 작가. 이분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요, 어떤 출판업자가 전자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회수 선생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1,500만 원을 물어줘라,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판결에 힘을 얻었는지 이 공정위가 오늘 이렇게 시정 조치를 내렸고요. 이런 약관 수정도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서버 관리 책임, 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 등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 조항, 이걸 삭제를 했는데 그동안은 이런 약관이 버젓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버 관리 책임, 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었다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출판업자든 엿장수든 아무나 와서 상업적으로 이들 글이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는 거를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리고요, 이용자의 게시물이나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약관도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PD님이나 제가 만약에 SNS에다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카카오나 트위터에서 이거를 우리 허락 없이 자기네들이 공식적인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막 쓸 수 있도록 그동안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탈퇴한 이용자들 있잖아요. 내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쓰다가 기분이 나빠서 탈퇴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탈퇴를 한 이용자의 컨텐츠를 아무런 허락, 동의 없이도 이들 업자들이 그동안은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탈퇴했는데도? 근데 이게 앞으로는 제동이 걸린 거죠. 지급 6,000원으로 올려줄게. 이런 시급. 아이고 사장님, 최저시급 챙겨주자고요.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철안입니다. 나 진상인데 성결하고. 네. 귀한 집 자식이다.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외신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저희 팟빵 게시판 댓글란에도 이 얘기 많이 물어보셨어요. 블랙시트 어떻게 된 거냐. 두 PD가 금요일부터 쉬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금요일날 이제 사건이 터져버렸잖아. 네.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브렉시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블랙시트 관련된 특집을 해버렸어요. 네. 뉴스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을 도배해버렸고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다 다뤘는데 우리는 뭔 얘기를 하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되도록이면 기존 언론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브렉시트의 뒷배경을 지금부터 좀 살펴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마법을 원한 적이 없었다. 이 얘기가 누가 했냐면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있죠, 조앤 롤링. 예. 이분이 지난 24일 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얘기를 올려놨어요. 뭐냐면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마법을 통해서라도 유럽연합에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남겨놓은 거라고 합니다. 또 베스트셀러인 플로방스에서 1년으로 유명한 작가 피터 메일도요,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파 언론들의 거짓말과 인종주의에 속아 넘어간 영국 친구들의 미래를 슬퍼하고 있다, 이런 비난의 글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블랙시트에 대해서 유명인들이 이렇게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23일 날 진행된 영국 국민투표에서 영국인들은 투표율이 무려 72.2%에 달했어요. 엄청 높았죠. 그렇죠. 그런데 EU 탈퇴를 선택한 사람이 51.9%, 브렉시트를 선택한 거예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언론,
전문가, 베팅업체 여기들도 다 EU 잔류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심지어 우리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아마 잔류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이다. 근데 보기 좋게 이 전망을 뒤집어 버렸어요. 저는 더 놀랐던 게 그 피살된 콕스 의원 있잖아요. 그 지역구에서도 탈퇴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외신을 찾아봤더니만요. 브렉시트 하루 만에 전 세계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무려 2조 5,46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987조 원이 증발해버렸대요. 와. 허공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수치가 얼마나 크냐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있죠. 이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이야. 이게 허공에 사라진 셈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마법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영국이 지옥문을 열었다. 브렉시트로 인한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진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에 놀랐는지 영국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재투표하자. 브렉시트 싫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롤랭이 얘기한 것처럼 마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국인들이 왜 브렉시트를 선택했을까? 우선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걸 꼽더라고요. 가장 큰 원인이 이민자 문제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또 복지 혜택에 무임승차한다. 게다가 테러 등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영국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그 우파 언론의 거짓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론되는 게 폴랑드 빵집이에요. 이 폴랑드 빵집이 왜 거론되나 봤더니만요. 런던이나 이런 국제 도시뿐만 아니라 영국의 중소도시까지 폴란드 사람들이 경영하는 빵집이 엄청 늘어났대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고 중장년층들이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야. 아니, 자신들의 주식인 빵까지 폴란드 사람들이 만든 걸 먹어야 되나? 이런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영국 우파 언론들이 이걸 부추긴 거죠. 이래서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 영국 일부 신문들, 외신들에서는 이 때문에 봐라. 요번에 브렉시트 결과를 봤더니만 젊은 층보다 중장년층에서 EU 탈퇴 의사가 높다. 이유가 증명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니 이것만이 이유일까?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분석을 보면요. EU 잔류 지지층은 주로 청년층, 고학년층, 대도시 거주자들, 그리고 탈퇴 지지층은요. 노인층, 저학년층, 농촌 거주자들 뭐 이렇게 나타난대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좌파 쪽에 가까운 노동당 지지자들은 브렉시트를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노동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요. 상당수가 브렉시트에 찬성을 해버렸대.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 기존 언론의 해석 가지고는. 그렇죠. 예를 들어 노동당 지지율이 보수당보다 훨씬 높은 웨일스 같은데 여기를 찾아봤더니만요. 브렉시트 찬성 비율이요. 52.5%로 반대보다 5%포인트나 높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유가 뭘까? 좀 찾아봤더니 영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이번 국민투표에서 기성체제와 기득권층, 엘리트층에 대한 영국인들의 불만과 불신이 폭발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이게 뭔 얘기가 좀 살펴봤더니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동안에 신자유주의다 뭐 이런 미명하에서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됐잖아요. 네. 영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세계화를 진행해 봤더니만 글로벌 대기업, 부유층, 자본가 이런 기득권층은 돈을 엄청 벌었어. 근데 정작 일반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졌냐? 봤더니 아니라는 거죠. 세계화하고 신자유주의 채택하면 일반 노동자들 삶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이런 게 분노화가 되면서 이 같은 투표 결과가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그건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상대적인 불평등이 너무 커졌다. 그거에 대한 분노라. 그렇죠. 맞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덕분에 영국도 1인당 GDP 이런 것들은 훨씬 성장을 했죠. 근데 문제는 그 성장한 거에 대한 혜택은 다
다 기득권층만 가지고 가는 거야. 노동자들은 나아진 게 없어. 실제로 제가 살펴봤더니만요. 90분위 소득 대비 10분위 소득으로 본 소득 불평등도란 게 있거든요. 네. 이걸 살펴봤더니 영국이 4.4배예요. 미국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7.5배인데 문제는 같은 EU 내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영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 영국 노동자들은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박 PD가 얘기했던 조 콕스 의원 테러 이후에도 잔류 쪽으로 이제 여론이 꺾이는 듯 했는데 노동자들이 분노한 거야. 앞으로 세계화 신자유주의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참 아이러니하네요. 의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태동한 나라잖아요. 영국이. 그렇죠. 아유. 기존 언론들이 지목하고 있는 브렉시트의 가장 큰 원인, 이민자 문제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노, 이게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유럽에서는 이미 신자유주의나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시위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스페인에서는 분노하라 이런 시위가 벌어졌었고, 프랑스에서는 뉴 드부, 이게 밤샘 시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었어요. 이게 다 핵심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기득권층에 대한 반대, 분노를 드러낸 시위였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런 시위가 많지는 않았었대요. 근데 영국은 국민투표라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야. 네. 국민투표를 해봤더니 영국인들은 신자유주의를 수요하려는 기득권층, 이거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대부분의 기득권층은 EU 잔류를 선택을 했잖아요. 영국의 일반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도 오르지 않고, 근데 실직이나 부채는 시달리고, 봤더니 기득권층의 부는 더욱 늘어나고 빈익빈 부익부 이게 점점 심화되는데, 이 원인이 아까 얘기 드렸던 신자유주의 이런 거에 있다.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철저한 반대를 선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극단적으로는 탈퇴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못 버는 거는 탈퇴를 하나 잔류를 하나 똑같다. 근데 계속 잔류를 하면 잘 버는 애들은 더 잘 벌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나는 이게 너무 싫다, 다 같이 굶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다 같이 굶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과장된 면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분배를 좀 제대로 하자, 얘긴 거죠.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난해 타계한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울리 백이란 분이 쓴 위험사회라는 책에서는 이런 설명을 해요. 대부분의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짓을 한대요. 부자와 은행에는 국가사회주의를, 노동자에게는 신자유주의를 적용하는 이중잣대, 이것 때문에 세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이게 뭔 내용인가 보면, 부자나 은행이 어려움을 청하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 그래서 살려놔요. 근데 노동자가 어려움에 처하면 대부분의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능력 탓이다,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더 낮은 일자리, 비정규직 가서 일해라, 이렇게 강요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그동안에 그렇게 당했던 거야. 일반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이 같은 이중잣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글로벌화 필요 없어. 과감히 걷어차버리고 블랙시트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단순히 이민자들이 싫어서 브렉시트를 선택한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진짜 박 PD 지적처럼 우리 사회도 이 브렉시트가 던지는 경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우파 언론 입장에서는 인종 문제 이런 거를 물고 늘어져야 일단 가독성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자들이 편해. 그렇죠. 기사 쓰기가 편해. 맞습니다.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웬 아재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리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피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그러면 영국이 언제 EU를 떠나게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예? 브렉시트가 결정됐다고 해서 당장 EU를 떠나는 건 아니래요. 그래요? 일단 영국은 탈퇴 의향서를 제출해야 된대요. 제출하면 향후 2년 동안 남은 EU 국가들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할 수가 있대. 그래서 브렉시트가 당장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최소 2년이나 걸릴 것이다. 보통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EU 내 기류가 심각해. 심상치가 않아요. 뭐냐면 지난번 브렉시트 얘기할 때도 저희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영국에는 특별 대우를 해줬잖아. 상당한 특혜를 줬잖아. 예. 그런데도 영국인들이 탈퇴를 선택했어요. EU 집행부에서는 아니 이렇게 특혜를 줬는데도 나가겠대? 그럼 지금 당장 떠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미 유럽 경제 공동체 EEC 출범 당시의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렇게 6개 외무장관이 25일에 벌써 독일 베를린에 모였대요. 그래서 뭔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지체 없이 탈퇴하라. 영국 보러 짐 싸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캐머런 총리가 원래는 브렉시트를 하자고 했다가 다시 잔류를 하자고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무튼 캐머런 총리도 이제는 이렇게 자기가 특혜까지 받아왔는데 잔류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기대와 벗어나 버렸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당장 사임해야 되는데 새로 총리도 뽑아야 되고 복잡하니까 10월 정도에 사임하겠다. 10월 정도까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4개월을 기다려달라는 거지. 시간을 벌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EEC 국가들이 들으니까 야 니네 마음대로 말도 안 돼. 후임자한테 탈퇴 신청 문제를 넘기는 거 묵과하지 않겠다. 당장 나가라고 경고를 한 거야. 이에 따라서 28일에서 29일 EU 브뤼셀 회의가 열린대요. 여기에 리스본 협정 50조가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EU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탈퇴 의향서를 제출한 후 남은 EU 회원국들과 2년에 걸쳐서 아까 얘기대로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데 이 협상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이 신청한 국가는 EU에서 자동 탈퇴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아까 카메론 총리도 10월까지 버티겠다고 하고 그리고 새로 수상이 되는 사람도 탈퇴 신청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크잖아. 그러니까 일부 EU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탈퇴 신청서 필요 없다. 일단 캐머런 총리가 참석하는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얘기 나오면 이때를 기점으로 하자. 이때부터 2년을 세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야.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브렉시트가 빨리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어요. 그렇죠. EU 회원국 입장에서는 2년 동안 기다려줄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자존심도 상할 만큼 상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단행된다면 후폭풍은 얼마나 셀까 이것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각에선 이런 경고를 하네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이 올 수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조지 소로스 있죠. 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영국이 EU와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이원 협상을 벌이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 따라서 브렉시트 때문에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대요. 그리고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도요. 단기간에 영국 증시가 최대 21%나 떨어질 것이다.
완전히 폭락이죠, 폭락. 예. 그리고 이 충격이요, 유럽 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래요. 미국이랑 중국을 거쳐서 신흥국으로 전이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대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자본들의 대부분이 고수익을 찾아서 신흥국 주식시장에 몰렸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때 몰렸던 자본들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죠. 이 때문에 아까 우리가 브리핑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던 금이나 달러, 엔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당분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브렉시트의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금융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뭐냐면 브렉시트 결정이 경제적 이유가 아니다. 정치적 이유다. 아까 얘기대로 이민자들 때문에 브렉시트 결정한 거다. 따라서 신흥국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다. 게다가 세계 각국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 오히려 시장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아까 왜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했는지 그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정치적 이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들이 경제적 불만이 표출된 결과 이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극화를 조장하는 국제무역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무역이 벌써 줄어들고 있다. 근데 실제로 브렉시트까지 돼버리면 더욱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보호무역주의가 엄청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요. 뭐 일각에선 이런 얘기하죠. 브렉시트 덕분에 엔화 가치가 오르고 있으면 우리나라 죽어가는 우리나라 수출이 살아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단기적인 거고요. 장기적으로 세계 교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처럼 대외 개방도가 높고 무역에 의존한 나라들은 진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008년 금융위기는 생각보다 그래도 잘 빠져나왔잖아요. 세계가. 그 이유가 중국이 그동안에 제조업 만드는 줄만 알았더니만 얘네가 돈을 벌더니 세계 소비시장 역할을 했어요. 네. 세계 경제 위기가 이때 중국 덕분에 탈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위기가 오게 되면 이제 중국 같은 역할, 세계 소비 시장의 역할을 할 나라가 없어. 위기를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영국을 흉내내는 나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브렉시트 덕분에 환율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통화 정책을 놓고도 자국 이기주의, 다른 나라 생각 없어. 나만 살면 돼.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잠시 주춤했던 환율 전쟁이 다시 확전될 수가 있어. 이러면 우리나라도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달러와 위안화가 또 치열한 대결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달러와 위안화의 대결은 이게 환율뿐만이 아닐 것 같아. 세계 경제 패권을 놓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이 브렉시트 때문에 더욱더 이게 치열해질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네. 뭔 얘기냐면요. 제가 외신을 찾아봤더니만 브렉시트가 결정된 다음 날인 25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누굴 만났는 줄 아세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났어. 그리고 공동 성명까지 냈어요. 이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중국 신화사와 인터뷰도 했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리 알았나 봐. 브렉시트가 결정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와 중국 간의 신뢰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협력하겠다는 거지. 이는 한마디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미국에 대항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몇 주 전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듯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미국, 일본, 필리핀 연합이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했잖아. 근데 중국은 러시아와 동맹 강화를 통해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무지 큰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브렉시트 때문에 이 소식이 좀 묻혔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5일날 중국 베이징에서 무슨 행사가 열렸는지 아세요?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1차 연차 총회가 열렸어. 무려 57개 회원국이 참석을 했대요. 근데 이 1차 회의에서 벌써 이런 결정까지 내렸어요.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등 중국 주변 국가에게 일단 5억 900만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보다 앞서 메르켈 총리도 중국을 방문했었대요. 이게 브렉시트 때문에 이게 다 묻혔던 소식인 것 같아요. 아무튼 시진핑 주석은요. 메르켈 총리와 만나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중국은 이 브렉시트가 있기 전에는 영국을 교두보로 해서 EU에 진출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EU에 다 통합돼 있으니까 영국만 진출하게 되면 EU 모든 나라를 갈 수가 있잖아. 네. 근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버리면 영국 이외에 다른 나라를 가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브렉시트의 가장 피해가 큰 나라로 중국을 많이 꼽았었는데 중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미리 다른 나라들한테 독일 같은 이런 나라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미국이랑만 왜 친하게 지내? 우리랑도 지내자. 여러 나라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국도 또 행동을 취할 거 아니야.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한테 너 어느 라인이야 색채 분명히 해 이렇게 강요를 심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쪽 라인에 서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 와이프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루이비통, 버버리 이런 유럽 명품 브랜드 가격이 싸지는 거 아니냐. 유럽 파운드나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일리가 있는 말 같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국내에서는 영국 쇼핑 사이트에서 파운드화로 표기된 제품을 직구하겠다. 이런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대요. 네. 유럽 여행은 좀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파운드화가 떨어지고 또 유로화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숙박자거나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싸질 것 같아. 그러면 독일 삼총사, BMW, 벤츠, 아우디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미 달러화나 엔화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잖아. 네. 미국 여행이나 일본 여행은 조금 더 부담이 될 가능성도 크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브렉시트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는 높은 경제 성장률 이것 보고 환호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 네. 정부에서도 성장률 수치를 앞세워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런 성과 위주의 정책 이게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적절한 분배 없는 정책은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브렉시트가 보여주는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경제 성장률 숫자만 높아질 게 아니라 국민들 지갑의 상태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저는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마불사의 신화가 요번에 깨진 게 아닌가. 영국도 EU 내에 있어야 훨씬 더 살아남기가 쉬울 텐데 각자 도생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각자 도생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왜 그럴까 살펴보면 대마불사의 신화는 제가 보기에는 대량 생산 시대에나 어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게 이루어질 때에는 진짜 기업 규모도 커야 되고 금융 규모도 커야 되고 이래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과 같은 이런 알파고가 활약하는 시대에는 이게 맞지가 않잖아. 대량 소비가 아니라 다품종 소량 소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마불사의 신화도 이건 깨져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규모만 크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영국 일간지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영국이요. 산업혁명의 발상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한테 1위 자리를 넘겨준 뒤로는 존재감이 없어졌잖아. EPL 축구 말고는 없잖아,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2의 산업혁명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코딩을,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코딩을 어린이들 정규 과목으로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게 유럽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딩이나 이런 IT를 기반으로 한 제2의 산업혁명을 만약에 그 기사가 맞다면 그렇죠. 홀로 고립을 선택을 하더라도 대량 생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차질이 없을 수도 있다. 앞뒤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대마불사의 신화를 믿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 네. 특히 정치권, 네. 정부에서도 브렉시트가 발생하니까 이틀 내내 주말인데도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대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게 추경이잖아. 추경. 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추경, 그동안에 해왔던 추경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나요? 나는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 정부에서 추경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수출 위주의 대기업, 대마를 살리겠다. 대마가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추경을 얘기하는 것도 기업들한테,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한테 돈을 퍼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퍼줘봤자 뭐가 남겠습니까? 추경하고 하나 더 있던데요? 예의주시하겠다. 아, 예의주시. 뭐 일만 터지면 맨날 예의주시하겠대. 그러니까요. 정부에선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래도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기업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또 추경을 편성 통해 가지고 또 퍼다 줄 것 같은데 이거 더 이상 국민들이 방치해서는 안 되죠. 이래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진짜 거덜날 가능성이 커요. 거기다가 저는 이 얘기를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브렉시트를 통해 가지고 뉴노멀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를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정부에서 성장만 해봐라. 그러면 다 잘 살 수 있다. 아까 롤링이 얘기한 것처럼 마법을 부릴 수 있다. 이 말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알아야지 그거를 거짓말인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빠르게 성장할 것인지 느리더라도 같이 갈 것인지 어느 선택을 해야 될지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돌려놓는 마법이 없다는 이런 사실을 영국 노동자들처럼 경제 공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사를 맞을 때도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것보다는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올 때 덜 아프잖아. 그렇죠. 경제도 알아야 저희가 적절히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머니투데이에 연재된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돼 있네요. 구글과 페북에서 일하며 얻은 8가지 삶의 지혜. 일단 구글과 페이스북은 전 세계 구직자들이 가장 가기를 원하는 그런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뭐 월급도 놓고 복지 혜택도 최고죠. 거기다가 세계 최고의 직장에 다닌다는 명예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최근 미국 온라인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에 구글을 거쳐 현재 페이스북에 근무하는 이관왕이에요. 저스틴 존스란 청년이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근무하며 얻은 8가지 삶의 지혜 이런 글을 올렸대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자신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큰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주눅이 될 때가 많은데 나아가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하지만 그동안에 자신이 쏟은 노력과 시간 이 결과로 현재 당신이 있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 깎아내리지 말고 자신이 성취한 것들을 낮게 평가하지 말아라. 현재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충고를 하네요. 두 번째가요. 아는 척 하지 마라. 지식이 중요한 시대다. 따라서 모른다는 거는 창피를 떠나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 하기가 쉽다. 그런데 세상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지 말고 확실하지 않을 때 지어내지 마라.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자세가 장기적으로는 진실성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세 번째는요. 이거 우리나라 벤처업체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에 쫓기면 어쩔 수 없이 밤을 꼬박 새며 일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업무의 성공은 얼마나 오래 사무실에 남아있는가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거는 학창시절에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성적이 높아지지 않는 거 이거랑 똑같은 얘기다. 따라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당신이 최적의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라. 네 번째가 어려운 문제에 무턱대고 덤비지 마라. 구글과 페북에서 근무하며 얻은 지혜는 어렵고 덩치 큰 문제를 만날 때 작게 쪼개서 부분별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분별로 찾아진 해결책이 모아지면 원래 덩치 큰 어려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더라. 다섯 번째는요. 양적 인맥 관리를 하지 마라. 이건 뭔 내용이냐면요. 인맥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어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단단한 친구 그룹이 더욱더 필요하다. 그런 친구 그룹에 당신을 투자하는 걸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자신의 의견을 감추지 마라. 대체로 사람들은 여러 사람 앞에 나서서 의견을 말하는 걸 수줍어하지만 당신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잠자코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표현을 해라. 사람들은 당신이 당당히 나서서 말하는 모습을 높게 평가한다. 일곱 번째는요. 피드백을 사람에 겨냥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대방이 해준 피드백은 당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자신이 피드백을 할 때는 사람이 아닌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틀린 점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방식의 피드백은 긴장감을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더욱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마지막입니다. 도망치지 마라. 경쟁이 심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겁먹을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도망치려 하기 쉬운데 그럴수록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사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현재의 순간을 피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자. 지금까지 8가지 조언을 드렸는데요. 들어보면 진짜 공장님 말씀 같기도 하고 모든 내용에 공감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글, 페이스북에서 일하면서 이분은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그냥 책 보고 다 알았는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